안녕하세요. 저는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변규리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매진이라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막 달려왔거든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비비안님과 나비님도 자기소개랑 환영 말씀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 감독님 일어나서 하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요. 너에게 가는 길에서 주연 배우이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게 만석인 극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설레고 좋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비이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페노멘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기 스크린샷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그 공간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보면서 관객분들 질문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또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또 활동하시는 또 엔딩 크레딧에도 나오시는 부모님도 여기 객석에 한 분 자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니님이 계신데 일어나서 인사 잠깐 해주시면 다들 어떻게 이제 이 공간을 찾아와 주셨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또 관객분들을 보니까 너무 힘이 나고 지금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어저께 사실은 강릉에서 GV를 하고 왔어요. 근데 강릉이 너무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되게 예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영받고 되게 재밌게 지내다 왔는데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나비님과 비비안님 이제 저희가 계속 GV를 하면서 관객분들 만나기도 했고 또 오늘이 2021년에 하는 마지막 GV예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관객분들도 만나오시고 이제 개봉하시면서 또 어떤 감정들이 좀 생기시고 또 하고 싶은 말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씩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 GV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물어봤던 질문을 오늘 이렇게 마지막 GV라 또 이렇게 영화 개봉했고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이기도 한데 개봉의 거의 끝자락 아쉬움과 또 기쁨과 여러 가지가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려고 한껏 프라이드라고 맞습니다. 이런 과하게 양말까지 막 끝까지 다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려고 왔고 이렇게 만석으로 채워주셨고 여러 번 또 봐주신 분들도 와주시고 해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오늘은 혹시라도 질문에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개봉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저의 약간 개인적인 성장기 같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와서 참 재밌더라고요. 원래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고 감동적으로 봤는데 저만큼 또 제가 나오는 영화 혹은 나비님과 저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영화를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해주시고 저희 가면은 또 선물 같은 것도 막 주세요. 어제 무지개 인형을 받았는데 제가 안 들고 왔네요. 아무튼 그런 것도 막 받고 이러니까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사실 저도 그동안 되게 많은 정체성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제가 나비님하고 저희가 지금 배우놀이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게 너무너무 기쁘고 오늘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뵈니까 그 기쁨이 더 배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감님이 나비님 모자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해주셨고
멋쟁이 프로도님이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두 분 의상은 특별히 맞추신 건가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두 분이 저 몰래 둘이 카톡 하시나 봐요. 그러셨죠? 네. 너무 가까워서 긴장되어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2018년 퀴어 축제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은님이 남겨주셨고요. 지윤님께서 비비안님 아드님 애인의 아버님은 결국 다음 모임에 오시게 되었나요? 라고 바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모임에는 못 오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코로나기도 해가지고 매달 모임도 못하고 또 부산에 계셔가지고 또 생업이 있으신지라. 하지만 그 성준 씨 어머님을 통해 듣기로는 약간 회피하시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성준 씨랑 어머님이랑 너무 꽁냥거리면서 사이좋게 너무 지내니까 둘이만 속닥거리고 하니까 되게 쌤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함께 해줄까 고민하고 계신다고. 아마 조만간 뭐 내년쯤에는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GV에서 평소 안 했던 질문들을 좀 해볼게요. 그 성주님과 예주님의 그 꽁냥거림을 좀 보시면서 나비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맞춰 붙이로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꽁냥거리는 것보다 정말 더 꽁냥거리는 우결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산 가서 열쇠를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때 연구름치만 했던 얘기가 딱 제 마음이었어요. 적당히 해라.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약간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은 약간 다시 좀 초반으로 돌아와서 두 분이 이제 제 영화를 제가 얘기하니까 조금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네,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출연하신 지 이제 저희가 한 4년 정도의 제작 기간을 거쳐서 이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제 4년 동안 이제 촬영에 임해 주시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촬영을 시작하시면서 또 이제 영화를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하시고 촬영을 또 당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들이 좀 드셨는지,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런 부담감은 없었는지, 또 해 나가면서 어떤 감정들이 좀 들으셨는지 이제 각각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에 그 커밍아웃을 저희 아이한테 받고 그때 왔을 때 오고 한 1년이 안 돼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완벽하게 마음이 단단하지 않았고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이게 사실 영화라는 게 세상을 향한 그 진짜 제일 큰 커밍아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커밍아웃을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게 맞고, 그게 어떤 성소수자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사명감도 있었는데 완벽하게 자유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 영화를 찍기 시작할 때는 제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은 못했죠. 왜냐하면 감독님도 이게 찍다 보니까 뭔가 나비님과 저를 저가 좀 약간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 부모 모임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다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n분의 1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서 좀 부담감이 덜했는데, 한 2년 정도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감독님이 이제 주인공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을 그 시점에는 저도 이제 2년 동안 많이 자란 거죠. 많이 공부했고 성장했고 이제 알게 됨으로써 진짜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뭐 나와의 관계를 끊거나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주인공이 됐다는 말을 부담이 아니라 되게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이왕에 내가 영화에 나갈 거면 주인공이 낫지 않나. n분의 1보다는 아무래도 비중이 큰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도 되게 적극적으로 임했고, 사실 연봉농 치마라는 단체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비님이나 저희 부모 모임에서는 이 단체에서 영화를 찍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게 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감독님하고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함께 사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 저녁을 같이 먹거나 할 때 아니 그럼 뭐 어떻게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시냐 이런 거를 계속 추궁해서 이 단체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 영화를 끝까지 아 더 이상은 재정이 없어서 못 찍겠다 이럴까봐 이제 저희는 늘 그걸 사실은 걱정했어요. 그래서 영화가 언제 나오냐고 물어볼 때도 그 안에는 이제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계속 잘 연명해 가고 계신가. 그래서 사실 영화가 개봉돼서 사실은 너무 잘 되면 아 연분홍 치마도 좀 왜냐하면 이 연분홍 치마가 저희 영화로 이제 좀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된다면 또 다른 영화를 또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미래를 저희가 또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막 개봉하고 적극적으로 막 GV를 막 열심히 다니고 우리를 알리는데 굉장히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단체에 대한 애정이 저도 되게 많거든요. 함께 작업을 오래 했으니까. 물론 성소수자 부모 모임도 저희가 사실 영화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잘 미디어로 잘 담아서 알려주시니까 이 단체도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활동도 진짜 저희 활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한 달 반 정도 지금 됐는데 처음에 개봉 직전에 한 1, 2주일이 엄청 바빴어요. 인터뷰나 뭐 이런 요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죠. 그때 감독님이 하루에 4개씩, 5개씩 스케줄을 하는데 아침에 10시에 나와서 진짜 밤 10시까지 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했는데 진짜 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알았어요. 아, 나 약간 배우놀이 체질이구나. 되게 즐겁게 했고 이제는 이제 그런 건 없지만 GV가 이제 계속 잡히고 있었는데 오늘이 올해 마지막이라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GV를 만들어 주신다면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비비안님께서 예주님 보고 이제 관종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예주님 이전에 어머니가 있으셨다. 나비님도 네 어떠셨는지. 저는 비비안님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비비안님 판타지 가족, 저는 현실 가족. 조금 약간 대조적인 그런 밸런스가 잘 맞는 영화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판타지 게이 부모 사이인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과 대조적으로 제가 픽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영화를 호의를 갖고 보시지만 이제 그 이상을 좀 읽어내시지는 못하고 괜찮은지 한결이 힘내셔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로 안타까워하시고 힘내셔라까지 그 이상은 이제 말씀 못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결이랑 저랑은 정말 잘 지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실은 작년에 그 영화 어떤 스위스 존엄사 얘기 나올 때는 실은 저 영화를 그때 이제 이렇게 영화가 올해 개봉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영화가 개봉될 때 제가 한결이와 함께 이 영화를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조금 심각했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영화가 나올 때까지 한결이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보고 제 마음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영화 나오고 나서 그래도 좀 나아졌고 그 전보다 행복해졌고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저는 이제 가편집본 나올 때까지 제가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가끔 감독님이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렇지 우리는 모두 다 주인공이죠. 평소에 제 스타일대로 약간 털털하게 애무레식 다 나오니까 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진짜 이렇게 주인공일 줄 알았으면 저렇게 막말하고 욕하고 했겠습니까? 막히지만 좀 조심했겠지. 그런데 어쨌든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영화 실은 나올 때는 저희는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보다도 부모 모임을 통한 뭔가 가시화 활동을 하고 싶었죠. 제가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인 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자친구한테 자꾸 편지를 썼으니까 연애 편지를 써서 레즈비언인 줄 알았을 땐 제가 괜찮았었는데 괜찮았다기보다도 너 레즈비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정작 나가서 24살 때 나가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이제 사람들 앞에서
트랜스젠더라고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의문은 아니 레즈비언도 괜찮은 엄마한테 왜 트랜스젠더 얘기를 못했을까? 근데 실은 아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자꾸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남자였으면 좋겠어. 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젠더 표현이 다른 거 이런 거 볼 때 그냥 흔히 말하는 사내아이 같은 여자아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자꾸 여자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지만 네가 남자가 되려고 하면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어떤 선진국처럼 그런 사례를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부모 모임이 나가서 많은 교수님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서너 살 때 이제 트랜스젠더는 보통 그때 자기 젠더 표현을 좀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다르게 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옷을 남자아이처럼 입고 싶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젠더 표현을 하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심리상담가라든가 뭐 정신과 의사라든가 내분비과 의사들이랑 상담을 해서 1차 성징 나타날 때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준다든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면 이제 2차 성징 나타날 때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다든가 해서 아이가 자기 젠더를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부모와 사회 그 어린아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본인도 혼란스럽잖아요. 그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아이 때는 모를 거고 그럴 때 조금 더 많이 아는 어른이 걔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늦게 트랜지션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이 호르몬만이 아닌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만 성별 정정을 해주는 약간 이런 야만적인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데 내가 만약에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얘를 참 어떻게든 도와줬을 건데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마음에 남아서 이걸 사람들에게 좀 알리면 적어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저희가 인터뷰도 많이 나왔었고 이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기록으로 남기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영화가 몇 년 지나서 도대체 나오긴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하니까 감독님이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오면 좀 어떤 다큐멘터리는 주인공들이 영화 상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또 힘들어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비비아님과 꼭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감독님만의 영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화니까 우리 영화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나왔고 실은 전 저 영화 중에서 제일 나중에 부모님들이 커밍아웃 하는 장면이 지금도 굉장히 마음에 울리거든요. 영화 전체적으로 봐서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늘 들었던 이야기에서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드라이해서 별로 울컥 안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 몇 차례 봐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아마 그건 부모님들의 어떤 단단한 의지가 영화 밖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나오고 저 개인적으로는 몇 년 동안에 저 카메라를 계속 제 앞에 있으면서 감독님이 같은 질문을 몇 년 동안 또 해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해보지 않았던 제 얘기를 다 하게 되고 그리고 단순히 저희 아이의 어떤 지지자보다 더 나아가서 다른 세계를 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아이를 뭐 지지하면 되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부모 모임 갈 때 그랬거든요. 나는 네가 레즈비언인 것도 괜찮은데 꼭 부모 모임, 자조 모임을 가야 되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내가 엄마를 거기 같이 가자고 하는 건 그냥 위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 부모 모임 인권활동을 좀 하라는 거야. 이런 의도를 갖고 얘기해서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소리야 안 가려고 했었고 어쨌든 가자고 하니까 갔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꼭 단순히 성소수자 부모 모임 뭘 활동을 해서 뭘 도와주라가 아니라 그런 걸 한다는 건 사람에 대한 존중을 알게 된다는 거 내 자신이 뭔가 확장된다는 거 그 진실로 사람이 어떤 존재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찍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개봉하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위로받는 그 지점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아 이거였구나. 뭔가 제가 한 제 행동도 뭔지를 잘 몰랐는데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거였구나. 결국 내 자식이지만 그 별개의 개체니까 자식이라도 그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려고 계속 애썼구나. 그러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도 저도 성장했고 그 과정을 같이 관객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로와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뭐 그전에도 감독님께 여러 번 감사를 드렸지만 저희 아이와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비비아님처럼 배우놀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는 예수님 놀이 하려고요. 예수님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계속 하고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 다큐멘터리 이제 주인공 분들이 되게 영화에 협조적인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두 분이 이제 촬영하실 때도 그렇고 근데 개봉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시리라고는 사실 상상을 잘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GV를 위해서 비비안님은 휴직을 하셨고 모든 곳에 다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11월 한 달 동안 휴직을 하셨고 지금도 막 이렇게 시간이 어려울 때 막 연차 같은 거 내셔서 계속 GV 일정을 함께 하고 계시고 나비님도 그 소방공무원 노조 활동을 또 하고 계세요 요즘에. 그래서 원래 군산에 사시다가 지금 서울에 오셔서 상주를 하시면서 소방공무원 노조 일을 또 하시면서 저녁에는 또 이거 하러 오시고 그래서 진짜 쉴 틈 없이 계속 이 일정을 함께 해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관객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뵙고 싶어서 되게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도 그 공간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신 것들 중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주셨던 질문들 중에서 이제 좀 그 제작 과정이나 계기나 그다음에 두 분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함께 하게 된 이유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만들어졌고 저도 연분홍치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분홍치마라는 그 단체가 이런 인권 현장이나 혹은 인권 침해가 행해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 가서 이제 인권 활동가들이 연대를 하기도 하고 미디어로 이제 현장을 기록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공간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큐멘터리화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관한 영화를 계속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3XFTM이나 이제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혹은 종로의 기적과 같은 당사자들에 관한 영화를 좀 만들어 오다가 이후에 이제 용산 참사나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이제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두개문이나 이제 공동정범 그다음에 안녕히어로나 이제 플레이온과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들을 좀 만들어 오다가 한 4년 전쯤에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이 섰었는데 그 이유가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그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대선 토론에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두고 찬반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도 굉장히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상처를 입었었고 누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를 두고 찬반을 논한다라는 것이 정말 사회의 지도자들이 할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여전히 우리의 성소수자 담론은 여기서 머물러 있구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이런 논의가 이제 연분홍치마 제작 단체 내에서 좀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홍보 영상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제작 의뢰를 좀 주셨었고 그래서 저도 그날 이제 그 부모 모임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부모 모임을 만드신 지 사실 얼마 안 된 상태였고 굉장히 그 날것의 어떤 이야기들을 카메라 앞에서 해주셨던 기억들이 나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성소수자 이제 당사자들 혹은 자기 자식들한테 나도 모르게 했었던 어떤 혐오 표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던 것도 있고 커밍아웃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이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가. 모든 그냥 지나쳤던 어떤 질문들이나 되게
평온했던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가 다 부모님들한테 질문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이제 아들 애인 있어라고 이렇게 안 물어보죠. 보통 이제 아들 여자친구 있어? 라는 질문에 나는 이제 뭐라고 대답을 좀 해야 되나 혹은 막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실 남성 여성 이렇게밖에 구별지어 있지 않고 그럼 나의 아이는 이제 어디 화장실을 가야 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있어서 부모님들도 그때부터 이제 자각을 하시기 시작했고 이게 나의 자식만의 일은 아니고 나도 이제 성소수자 부모로서 어떤 되게 부당한 사회 속에서 이제 차별을 같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점차 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에 관한 성소수자 당사자를 둔 부모들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분홍치마와 이제 부모 모임이 함께 이 영화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두 분을 이제 그 주인공으로 택하게 된 것은 사실은 약간 짧게 말하면 그 카메라 앞에서 욕을 하는 주인공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그런 자신감. 아 근데 진짜 두 분 다 되게 당당하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두 분 다 그 생애사 인터뷰를 했었어요 부모님들의. 근데 굉장히 그 생애사 인터뷰들에서 제가 인상적이었고 되게 감명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 비비안님 같은 경우도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셨고 자신의 어떤 지금 감정 같은 것들을 되게 가감없이 어떤 필터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나비님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이게 여성으로서 자신이 분명하게 선택해온 삶의 궤적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어떤 한결님과의 성장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것들이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두 분을 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초롱초롱 튜브님이 너무 통쾌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것이 통쾌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이제 이어가 볼게요. 감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부모님들의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인상 깊은데요. 부모님께 자식이 커밍아웃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그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주변에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걱정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사실 제일 두려웠던 일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어떻게 알려야 하나, 아니 그때는 알려야 하나도 아니고 비밀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마 성소수자들이 그 이후에 저희 아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소수자들이 처음에 내가 남들과 좀 다르구나 이걸 느꼈을 때 제일 드는 첫 번째 감정이 그런 두려움이래요. 이거를 발각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모르게 해야 되겠다 남들이. 그래서 사실 심지어 부모에게도 당연히 속이려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중에 결국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느꼈던 심정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게이다, 게인 거 그래.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난 이거를 누구에게 말을 못 하겠다.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원래 저를 되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성향이라 되게 힘들고 슬프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평생 말을 못하고 산다고 하니까 스스로 약간 벽장 속에 갇히는 기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갇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딱 회피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엄마는 포용해 줄게 했지만, 진정으로는 하나도 마음으로는 전혀 애한테 어떤 이 포용의 감정이 안 느껴지는, 근데 이성적으로 포용해 줄게로 끝났는데, 부모 모임에 이제 한 달 있다가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영화에서도 말하잖아요.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안 나가도 돼. 하지만 너무 안 괜찮은 상태라는 걸 본인이 아니까 이제
엄마가 꼭 같이 가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사실 그때 약간 끌려가는 마음으로 가긴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실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보게 되니까 저도 이제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보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이게 나 혼자 겪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성소수자 당사자들도 어떤 본인과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있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사실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훨씬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먼저 겪으신 분들의 얘기도 듣고 또 책도 보고 뭐 이러면서 성소수자 부모는 이미 있었고 성소수자도 있었고 옛날부터 있었고 내가 몰랐을 뿐이고 내가 이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그러니까 모르면 사실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랬으나 어쨌든 점점 알게 되고 공부했고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졌고 그래서 한 1, 2년쯤 됐을 때 주변에서 이제 아까 감독님 말한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해요. 그냥 아들은 키가 커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겠다. 뭐 아들이 잘생겼네요. 뭐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냥 사실과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되게 시원한 거예요. 제가 뭐 남들은 뭐 충격을 받든 말든 난 모르겠고 제가 너무 시원하고 내가 이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데 대한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그쵸. 뭐 성소수자임을 몰라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점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커밍아웃을 자꾸 할수록 저도 되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물론 커밍아웃을 했을 때 저랑 인연을 끊거나 뭐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도 있죠. 뭐 전환 치료를 해봐라. 해봤냐 시도는 해봤냐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제 마음 상태가 단단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상처가 됐지만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 다 소용없고 안 해봐도 되고 네가 어디 가서 그런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니까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이참에 인연을 그냥 정리하자. 새로운 인연들을 자꾸 만나니까 그리고 사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가면 정말 좋으신 부모님들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된 친구라도 나랑 우리 아이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깨끗하게 끊고 저 나비님이 엄청 그런 거 되게 단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처럼 얘기하면 나비님이 이참에 인간관계 한번 정리해. 근데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하지만 한 90% 이상은 다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하고 영화 개봉했을 때도 엄청 많이 봐주고 응원 막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졌던 두려움은 내가 말을 못하겠다 했으면 내가 단단해지면 말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했고 오히려 거기서 힘을 더 얻으니까 나는 더 단단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소수자의 존재를 또 알리니까 그들도 또 더 성장하는 거죠. 내 주위에 성소수자 있고 내 친구 아들이 게이래. 내 친구가 영화에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본인도 좀 더 훌륭한 인간이 되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그 주변 사람들을 제가 많이 성장하게 해줬다고 자부하거든요. 너네들이 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신다면 본인 스스로 단단해지면 그건 자연히 없어질 거니까 주변에 알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고민과 의견도 좀 궁금하다. 이 얘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나쁜 놈, 이상한 놈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성중립 화장실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장애인 이동권이라든가 장애인 화장실 그거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은 근데 장애인도 뭐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통계 한 10% 정도 되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아무리 작더라도 희귀병도 마땅히 어떤 생존에 관련된 거면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장애인이 우리 눈에 안 보였었어요.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여 년, 한 30여 년 다 되죠. 박경석이라는 장애인 활동가 분이 뭐 버스 앞에서 쇠사슬에 몸을 묶고 했을 때 우리 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했는데 결국 지상버스도 생기고 장애인이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당연히 법에 명시가 되었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편하잖아요. 비장애인도 혹은 노약자도 다 편안하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약해져도 우리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소수자도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이든 물론 우리나라 그 인구 중에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이나 한 5% 내지 10%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5%만 잡아도 250만 명, 5천만 명 인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 우리나라 제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120만 명, 현역 군인이 60만 명이 안 돼요. 그 다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소수자가 있는데 그 중에 또 10%는 뭐 트랜스젠더라고 흔히 하는 뭐 젠더케어, 논바이너리 그러면 그 대략의 통계만 25만 명. 그래서 성중립 화장실이나 뭐 장애인 이동권이나 우리가 비용적으로 접근할 때 있어야 돼? 그러는데 정말 비용적으로 접근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강한 자, 힘센 자 아니면 못 살아남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화장실도 남성, 여성 이렇게 해놓는 것이 되게 효율이나 편의성이나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않다면 화장실을 다 독립적으로 뭐 남성, 여성 성중립이 아니라 성중립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면 트랜스젠더인가?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모든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다 성중립 화장실을 만든다면 편할 수 있죠. 그걸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훨씬 싼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어떤 성 정체성이나 어떤 부분들 다 존중한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LGBT 뭐 AIQ만 해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외국에서 뭐 60만 몇 가지 얘기하지만 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 숫자만큼 인구수만큼의 정체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남이 판단할 때 쟤는 여잔지 남잔지를 남이 판단할 때 편리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정하잖아요. 누군가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단순히 그 성별을 구분을 해서 뭐 어떤 사회 안전을 위해서 구분한다고 하는데 외국 같은데 그렇게 제3의 성이라던가 구분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성끼리 꼭 모여놓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개개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뭐 정체화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존중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 성중립 화장실은 화장실을 편리하게 쓰자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그 국가가 얼마나 사람의 개인적인 정체성이나 존엄성을 존중하는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성중립 화장실에서 나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누군가의 승인을 필요하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바꾸는 어떤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위에서 나비님을 국회로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미리님의 메시지는 제가 두 분께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담히 보다가 마지막 나비님의 다복한 가정의 자녀를 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를 보면 더 다행이다. 단단하게 자라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라는 말씀을 듣고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단단하게 자라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호잉님께서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감독님, 나비님, 비비안님 모두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계시고 여러 가지 변화도 많이 마주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일 때 세상이 바뀌지 않음을 혹은 세상의 변화가 더디다는 것을 마주할 때 어떤 생각으로 그런 절망감을 좀 이겨내실까요? 힘을 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비비안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인권 활동을 사실 제가 막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게 거창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찍으면서 혹은 개봉하고 나서 이런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에 대한 그냥 존중만 있으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그냥 존엄함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걸 그냥 만들겠다 생각하면 이게 인권 활동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통해서 어쨌든 아이의 그 정체성을 존중을 하면서 뭔가 인간에 대한 존중감을 저도 배우게 됐거든요. 최고의 사랑은 존중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덧 이렇게 인권 활동가가 됐는데 사실 세상이 되게 안 변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오래 산 사람이라 한 30년 전, 20, 30년 전만 생각해도 진짜 나빈이 말씀대로 장애인이 정말 이동권이 없으니까 되게 보기 힘들었고 예전을 생각해보면 정말 미개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호주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호주제 폐지될 때 나라 망한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안 망하고 멀쩡히 잘 가고 있고 뭐 이런 그 옛날 일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쨌든 조금씩 내 목소리를 자꾸 내면 아주 더디지만 바뀌어가고 있는 게 세상이고 후퇴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물론 약간 제자리 걸음일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게 어떤 데서 제가 그런 희망을 발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살아오다 보니 아주 약하지만 계속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고 어쨌든 뒤로 뒷걸음질 치지는 않고 조금 머물러 있다가도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 하지만 이게 사실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노동조합 활동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동조합 제가 30년을 다녔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아 진짜 회사에서 3%도 안 되는 노조원이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노조 활동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거는 이 노동조합이 없을 때 요즘 뭐 영화도 나와가지고 되게 히트치고 있는데 없을 때의 상황과 비교하면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게 변했어요. 노동자에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성소수자 인권 활동에 있어서 이런 단체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저희도 부모 모임도 어쨌든 생겼고 저희가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같이 함께 활동을 하는데 거기 보면 100몇십 개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막 그 진짜 인권 활동하는 시민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소수지만 끊임없이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자꾸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당연히 너무너무 보탬이 되고 저희가 저희 영화를 보고 나서도 늘 말씀드리는 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는 거 그거 하나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엘라이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엘라이로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뭐 조그만 배지 이런 거라도 뭐 무지개 빛깔 나는 배지 무지개 끈 이런 거라도 가방에 하나씩 달고 다녀주시면 우리 성소수자들이 아 나를 지지하는 나의 존재를 존중해 준 사람이 참 많구나 하고 약간 희망을 가지실 수도 있고 뭔가 그렇게 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기분으로 더 즐겁게 사실 수도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연대하는 힘, 그게 저는 사실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앞으로도 좀 마음으로 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비님은 절망감이 드실 때 어떤 일이나 이런 거 하시면 일단 저는 절망감 든 적이 없고요. 어쨌든 세상은 제가 한 발 한 발 나가면 제가 살아서든 저 이후든 누군가가 살면서 계속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 중에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가족에게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방법을 가끔 이렇게 집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족에게 커밍아웃 하실 때 우리 비비아님이 잘 말씀하시는 선물이다. 부모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선물을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안 받으면 그건 부모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꼭 이것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가 싫어서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파트너가 생긴다거나 어떤 뭐 가시화가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좀 미안할 수 있겠지만 죄책감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커밍아웃을 부모님께 뭔가 하게 되면 굉장히 견디다 못해서 하잖아요. 부모님이나 가족의 평온을 깰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할 때 정도면 내 존재가 부서질 지경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가족의 평온을 깨는 것 정도는 어쩔 수 없죠. 안 그러면 내가 부서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서 잘 준비를 해서 부모님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 가능하면 부모 모임 오시면 다 팁을 알려드립니다. 준비를 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고 시간을 좀 기다려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신다 그러면 좀 안전이별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가 가장 좋냐?
커밍아웃 때 부모님이 몸이 건강하실 때 우리 부모님 많이 아프신데 언제 할까요? 또 부모님이 재산상에 뭐 손실을 받았다거나 친척들, 가족들로 힘든데 좋을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아프고요. 집안에 우환은 다 있어요. 좋을 때 기다리면 안 되고 가장 좋을 때는 내가 괜찮을 때. 부모님이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도 내가 죽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간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정말 시간을 드렸는데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부모님한테 버림받기 전에 먼저 부모를 좀 버리고 나오셔도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뿌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살아보니까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다 그거 환상이고 가스라이팅입니다. 생각을 해요. 저희가 부모지만 이거 정말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 활동을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 모임에서 부모를 뺄까도 생각했어요. 누구든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같이 서로에게 곁을 내줄 수 있으면 그게 가족이지 꼭 혈연의 부모로 이렇게 계속 가족주의로 규정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부모 모임의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 때문에 실은 가족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 상처 안 받거든요. 너무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가족이라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좀 소중히 생각하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소수자인 트랜스젠더를 가진 부모님인데 우리 자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귀함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로는 우리 자식들은 한정판 에디션이다. 성소수자 우리 자식은 하나님의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존재를 좀 당당하게 하실 수 있으면 이왕이면 더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가족에게 폐를 끼치거나 죄책감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관객분들의 어떤 뜨거운 성원 때문인지 더수 맡으시거나 관계자님께서 오늘 종영 GV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더수에서는 너에게 가는 길 기획상영으로 2022년 1월에도 이 공간에서 상영이 된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비안님, 나비님 한마디씩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화를 보시고 함께 많이 공감해 주시고 위로받았다는 그 감상평을 해주실 때 저 진짜 감사하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그거였고 사실 하지만 많이 울지만 저희 영화 그렇게 슬픔에만 국한된 영화는 아니에요. 희망을 더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저는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관객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 전해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N차 관람해야 됩니다. 저희가 4번까지 보면 인생 영화라고 말씀드리니까 N차 관람 여기 공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봐주시고 또 다른 예술극장들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봐주시고 저희는 GV로 내년에도 열심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이라는 데서 조사를 하니까 그 악플을 다는 사람은 1%가 안 된대요. 0.06%. 그 사람들이 근데 얘기하는 그 악플이 왜 전체 의견처럼 들리냐면 99%의 사람이 조용히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성소수자든 혹은 비성소수자든 뭔가의 그 부당함에 혹은 이건 어떤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씩 조금씩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학급에서 10명 중에 9명이 한 사람을 따돌릴 때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옳지 않아, 이거 이상해, 우리 하지 말자. 그럼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방어자가 없기 때문에 9명이 가해자가 되거든요. 그 한 사람의 용기가 있다면 사회가 좀 더 나아지겠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방어자 그리고 한 걸음을 좀 내디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도 한마디 할까요? 사실은 이제 이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그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 앞에서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계속 24시간씩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이제 안 한다, 뭐 올해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뭐가 다를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 이야기하고 목소리 낼 테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해주실 분들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함께 그 길을 좀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되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하지만 두 분이 이미 접속해 있어서 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더숲에서든 혹은 다른 곳에서든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